안녕하세요. 생각사차원입니다. 어, 대선 때까지 한 번 정도 더 할 예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3차 토론 끝나고 아주 큰 파장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단일화를 하려면 내일 정도 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 오늘인데 지금까지 안 했으면 거의 안 하는 거겠죠. 왜냐면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시작이니까. 그래도 예측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이틀이 이겁니다. 일베 대통령 이준석, 명태균 없는 이준석 대선 캠프 폭망. 사실 명태균이랑 아예 커넥션이 없다고는 얘기할 순 없어요. 이명수 기자님이 이제 이준석한테 물어보고 명태균이랑 통화도 했고 이랬었으니까 둘이 커넥션이 아직까지 있죠. 버리지 못하는 사이니까. 근데 이번으로 인해서 아마 명태균이 이준석을 손절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 이준석은 이제 안 되겠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다. 아마 다른 사람을 찾고 있겠죠. 명태균이 이제 감옥에 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제 둘이 엮여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해결을 하려고 할 거고. 제가 왜 일베 대통령이라고 했냐면, 이준석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2차, 3차 때 했던 토론 방식이 일베 방식이랑 비슷해요. 뭐, 빨갱이 색출한다면서 이제 인증을 강요하는 거죠. 빨갱이가 아니라면 니네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수령님의 욕을 못할 거야 라면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일성, 김정은, 개새끼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저도 예전에 한번 당했는데 그냥 그쪽은 그냥 극우예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난 아니다 증명을 해보래요. 그래서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냥 사라졌어요, 제 앞에서. 물론 그 당시에 이제 토론했던 거는 페이스북이었는데 와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나는 성공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건 토론도 아니고 그냥 개념이 없는 거죠. 나는 네가 그게 아니기만 하면 돼. 좀 너무 단순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아, 참 어이가 없구나. 자기 논리에 반대하면 빨갱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적대할 수 있는 용어가 그거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거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살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준석은 거기에 물들었는지 원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토론회 때 보면서 좀 그런 게 많이 보였어요. 그전이랑 어쨌거나 좀 달라 보였어요. 그 이유를 저는 이제 사실 명태균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선 캠프에 이제 뭐 공약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헤드쿼터 뭐라 해야 돼요? 민주당으로 보면 민주연구원 뭐 이런 그런 거겠죠?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이준석 자기 그냥 개인대로 주변 사람의 이제 그 얘기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보니까 좀 공약이 엉터리라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다 일일이 꼼꼼히 보지 않아서. 그리고 22년이랑 25년 현재 대선 전략의 차이가 그 당시에 명태균이 있었냐 없었냐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명태균 결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드러내고 거기 캠프에서 활동을 할 수 없었을 테니까. 그렇다고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 명태균이랑 빈번하게 연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차피 수사받을 때 뭔가 불리할 것 같아서 약간 거리 두는 척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단일화를 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왜냐면 뭐 어쨌거나 이준석 재산이 당 재산보다 더 많아요. 개혁신당보다 비슷하든가 막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16억, 18억 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준석 재산도 그렇고 17억 정도.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득표율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50% 정도 건진다고 쳤을 때
당이 날아가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선거자금 보존 플러스의 이익, 뭐 자기가 잡혀있는 지금 검찰 캐비넷에 있는 약점을 비공개한다는 조건이라든지, 뭐 국힘에서 당권을 좀 잡아서 이제 새로운 뭐라 해야 돼요? 새누리당처럼 새로운 바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겠지만 어제 토론으로 인해서 약간 이미지가 나락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사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는 단일화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지금 이준석이 끝까지 끌고 간다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하나예요. 좋은 이미지로 간다면 내가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인지도를 더 확대시킨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도 그 국힘의 표를 끌어올 수 있다. 당선이 되겠죠. 물론 좀 더 쉬운 지역으로. 근데 그게 이제 끝났고, 만약에 단일화를 안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명태균과 여론 조작을 했던 동조자, 아니 방조자 정도일 겁니다. 이준석의 포지션은. 국힘 때 사실 윤석열이 저는 이재명을 능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계속 여론에서, 언론에서 넘어섰다, 뭐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심상정, 안철수 반 이재명 라인이었죠. 그리고 국힘이 가까스로 이겼어요. 안철수 표까지 합쳐서 모두 다 그쪽으로 가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진짜 가까스로 이겼거든요. 사실 윤석열이 안철수를 흡수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어차피 너는 대통령 못해. 그러면 너가 했던 거에 대해서 3등은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붙어. 그러면 국힘에서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했지만 윤석열 지키지 않았죠. 허수아비가 됐죠. 그래서 이번 탄핵 때 안철수가 끝까지 반 윤석열 편에 더 섰던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플러스 안철수를 협박했을 겁니다. 약점을 가지고. 그래서 어쨌건 합쳤는데, 왜냐, 안철수 표를 갖고 오지 못하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명태균도 알았고 이준석도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힘 내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도 여론 조작을 했고, 국힘이 되고 나서 이재명 아저씨랑 그러니까 후보 이제 대선 후보 이제 경선을 했을 때도 언론이랑 여러 가지 세력을 통해서 조작을 했던 거죠. 그래 놓고서 이준석이 했던 얘기가 양두구육이었다.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인지 알고 있었는데 국민들한테는 엄청나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 놓고서 지금 이재명 아저씨가 거짓말한다고, 모든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고, 자기가 진짜 거짓말했던 증거가 남아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하면 사실 답이 없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욕심 있고 명예욕, 권력욕 있는 사람이 살아남아서 그 자리 갑니다. 대통령.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국민의 편을 선다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저는 지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반 국민 편에 선다. 탄핵해야죠. 당연히 탄핵해야죠. 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도 했죠. 이준석이 이 대선 후보 중에 4명이서 이제 그때 토론을 했는데 2명이 음모론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이재명. 하지만 뭐 음모론자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뭐 내란 일으켜가지고 선관위 하진 않잖아요. 사실 윤석열이 뭐 부정선거 때문에 선관위 갔겠습니까? 선관위의 기능을 못하게 하려고 거기 있는 데이터라든지 부정선거 저는 윤석열 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으면 남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아요. 의심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실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선관위를 턴다고요? 뭘까요? 뭔가 두려운 게 있으니까 그 서버를 날리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선관위 원장이 자기 편인데. 근데 그 기록을 빼올 수는 없으니까 군인을 보내서 서버를 카피하거나 빼오려고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음모가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졌던 거는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데이터를 뭔가 집어넣겠죠. 선관위에다가. 그래 놓고서 이 민주당이 이렇게 다수석을 얻은 거는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라고 하겠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SK 사태도 뭐 이명박 때 농협이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도 뭔가 자기네들이 끌리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당한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이번만 저기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공격을 했어요. 국힘 쪽에서. 심지어 이제 꼬리 끊기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보좌관들이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하고서 그 세 명이었던 것 같아요. 책임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도 제가 알기론 거의 흐지부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만약 음모론자라고 쳐요. 그러나 이준석은 부정선거 실행자입니다.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밀고 좋은 사람이라고 했고 여론 조작을 했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조자, 방조자 최소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급, 김문수급, 전광훈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이제 어제 3차 대선 토론을 이래서 국힘에서는 정치인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쪽 세력은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왜냐면 이미 범죄를 저질렀지만 힘이 있어서 거기에 적용을 안 받아서 범죄자가 아닌 거지 범죄 행위를 많이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닌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생각은 나는 돈을 벌 거야. 권력을 잡을 거야. 그리고 국민의 이익은 관심이 없어. 내가 한 범죄는 걸리지 않을 거야. 왜냐? 내가 이쪽 편에 섰으니까. 검사도 우리 편, 경찰도 우리 편, 선관위도 우리 편, 판사도 우리 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있어요. 대부분. 사실 의사와 싸운 거는 저는 조금 의외였어요. 의사랑 검사랑 엄청 친하거든요. 법조계랑 판사 쪽이랑 서로 친인척 관계에 있고. 근데 윤석열이 또라이 같은 짓을 한 거죠. 자기 편인 애들을 적으로 만들어 버렸죠. 자기가 검찰 때 생각해서 다 약점 잡아서 누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하지만 내란도 실패했던 것처럼 망상 속에 사는 거죠. 검사의 권력이 다수의 소수 기득권 상위층 재판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전 국민을 속이고 때려 눕힐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 감옥에 갔다 오더라도 국힘에서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사실 초범이기 때문에 뭐 집행유예나 뭐 벌금이나 뭐 길어야 뭐 징역 1년? 이 정도 살겠죠. 하지만 앞으로 대선 후보는 불가능할 거다. 감옥행 티켓을 예매해 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선거권은 박탈당하진 못하겠죠. 뭐 그렇게까지 뭐 무리한 조작을 드러나면 명태균 아저씨랑 했던 것까지 드러나면 감옥행을 가겠지만 그게 안 드러난다고 치면 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집행유예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토론으로 인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보다는 빠르게 잘 걸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대선
후보분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지금 뭐 모병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남녀 공통 군 복무를 하면은 지금 군 가산점보다 뭐좀 형평성 있게 좀 뭔가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중에 대학교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생계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하는 도중에 군복무를 해야 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원래 뭐 산업체에 가서 일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것도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초중고 때 수업이나 방학 때 일부 대체를 하는 겁니다. 긴 시간 말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물론 힘들게 안 시키는 거죠. 그냥 기초하는 거죠. 교육하고. 중학교 때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크니까 살짝 하고. 고등학교 때는 고3 때 뭐 시험 봐야 되니까 원래 고등학교 때는 1, 2, 3학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훈련이라는 게 어느 정도 체력에도 도움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운동을 안 하는 것도 나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길지 않게끔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주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가는 거니까요. 이거를 뭐 빼는 사람이 권력자 중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건 비리로 걸면 되는 문제고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나서 대략 1년 정도 복무를 하고 대학교를 가고 뭐 대학교를 다니면서 하든가 그 다음에 직장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병역 특례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복무를 하게 되면 최소한 지금처럼 막 저 때는 2년이었는데 지금 한 11년 반 정도 되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짧으면 6개월만 군복무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런 거죠. 수능을 고등학교 끝나고 한 번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을 볼 수 있게끔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한 번으로 왜냐면 그 사람의 컨디션이 그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번 물론 그래서 지금 뭐 수시도 있죠. 정시도 있고 하지만 둘 다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정도 더 기회를 주는데 뭐 복무하는 사이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줘서 그래서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은 기간으로 몰아서 대학교 들어가게끔 해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거는 그냥 제 아이디어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어쨌거나 이제 고등학교 그러니까 북한도 제가 알기로는 16살부터 군복무를 아니다. 좀 어릴 때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엄청 잘 크잖아요.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정도 되면 거의 성인이랑 같다고 보면 돼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중학교 정도 돼도 중3이나 고 1, 2, 3학년 정도 되면 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른이랑 이제 비슷한 체격이 되니까 충분히 뭐 완전 힘들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수능 끝나고 한 6개월 정도의 시간만 네, 소비를 하게 되면 아니면 뭐 대학교는 방학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름 방학 때라든지 그리고 겨울 방학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2년 넘게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교를 뭐 안 가는 사람이라면 회사에 취직을 하겠죠. 그러면 그 취직하는 동안에 이제 휴가 기간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일 끝나고 어느 사이에 이런 식으로 주말에 한다든지 물론 쉬는 날이 좀 없어서 쓰러지지 않는 거냐 쓰러지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차등을 줘서 아니면은 월급을 주는 거죠. 대체역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아이디어예요. 뭐 더 좋은 방향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떠냐. 수업으로 대체하는 거는 예전에 교련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군대를 또 갔으니까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래서 뭐 남자 군 가산점을 주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불필요하고 이제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도
군대 문제랑 더불어서 성평등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떠냐면 뭐 지금도 충분히 어느 정도 했지만 이제 소기업에서는 좀 사실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뭐 남자 여자 둘 다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휴가를 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남자가 쉬어서 그러니까 여자도 쉬고 남자가 쉴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근데 꼭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우리 회사는 지원 안 해준다. 그런 회사는 뭔가 이제 정부에서 제재를 해야 되거나 진짜 그 회사가 돈이 없는 회사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 개인의 국민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인구 출산율을 유지시키거나 늘려야 되는 게 정상이니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소멸될 거니까요, 국가가. 근데 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휴가를 이제 뭐 교대를 한다든가 근데 교대를 할 기간을 주고 남자가 안 쉬면 그거를 여자가 쓸 수 있게끔 해주거나 뭐 둘이 합쳐서 뭐 2년 3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첫째 때. 그 둘째 나면 뭐 똑같은 또 주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악용하는 건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 다 쓰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복지가 안 하고. 그럼 좀 업체 입장에서는 열받죠. 월급은 다 줬는데 출산휴가의 비용을 줬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좀 정부에서 어떻게 기업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너가 지급을 했는데 얘가 와서 다시 복귀해서 일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안 했네. 그러면 그 월급 줬던 거 어차피 뭐 그쪽도 생활을 어차피 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에 난 세금을 좀 더 내라. 너가 공짜로 불로소득 얻은 거 아니야. 엄밀하게 치면 뭐 복귀 못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건 증명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어차피 세금 걷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업체에다도 보조를 해주면 회사는 어쨌거나 손실을 좀 만회하면서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출산휴가 갔을 때 휴가를 계속 줄 거 아니에요. 업체에서 만회해주고 그리고 이제 인원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아니면 출산휴가 가면 정부에서 대체 인력 아니면은 뭐 업체에서 대체 인력을 뽑아서 해주는 거죠. 정부에서 이제 뭐 아까 그 군대 있었잖아요. 군대 대체 인력 이쪽에다 넣어주고 그 사람이 번 돈의 수익이 나잖아요. 업체들은 만약에 이 사람한테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사실 101만 원이라 만 원이라도 어쨌거나 이득을 보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어차피 세무신고에 다 드러나요. 진짜 수익을 보는지 안 보는지는 빼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우리나라는 드러납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아 정말 필요한 애구나.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자르고 다른 사람을 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뭐 군대에서 그 인력을 충원을 해주고 군대니까 그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라면 둘 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정도 돈은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기업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정도 세금은 있어요. 아니면 다른 투자처를 정부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휴가 기간도 좀 적당히 더 잘 주면, 그러니까 남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 그거거든요. 어, 우리는 군대 복무했으니까 가산 좀 줘라. 여자들은 우리는 애 낳으면 경력 단절 내고 애 남자는 안 낳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출산휴가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거를 공평하게 여자가 애를 낳더라도 통증은 공유를 못하지만 출산휴가를 공유해서 남자가 남자한테도 똑같이 여자랑 출산휴가를 주지만 그거를 남자가 좀 덜 쓰고 여자한테 몰아주는 거죠. 뭐 1년 남자도 1년 여자도 1년이면 남자가 6개월만 출산휴가 쓰고 6개월은 여자한테 더 쉬어라. 그럼 그 회사에서 이제 정부에서 그거를 주는 거죠. 어차피 남자가 쉬었을 때도 출산 휴가에 대한 보상이 나올 테니까 그 돈을 여자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생활도 되고 출산휴가도 더 길게 쓸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난 건 법인 차량인데 지금 이제 연두색 번호판을 해서 뭐 그런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제 좀 뭔가 난 부자다 이렇게 해서 뭐 승차감, 왜요? 우월감 이런 걸 느낀다고 해요. 뭐 못 사는 사람들이 느낄 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거 말고 차별하는 거 같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번호판을 딱 보면은 영업용 차량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번호판 보고서 쟤는 좀 부자네 아니네 이런 게 나타나는 그런 거 말고 예전에 뭐 지역 번호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말고
번호판 색상 말고 전산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넣을 수 있잖아요. 차량 등록했을 때 이건 법인차다, 뭐 장애인 차량이다, 소형차다, 중형차다, 대형차다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패스 요금도 다 차등 적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아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공휴일에, 그러니까 업무 중에는 어쩔 수 없죠. 법인 차량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사실 법인 차량이 업무가 아닌 용도로 쓰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연두색으로 그걸 놔둔 건데, 그러니까 업무용이 아닌 걸로 썼을 때는 통행료 찍히잖아요. 그럼 뭐 국도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다음에 주차료 같은 거, 그런 거. 그리고 업무용이 원래는 법인 차량인데 다 운행일지를 써야 되긴 하는데, 뭐 요즘 편법으로 안 쓰긴 하죠. 구매용이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위치 추적이라고 해야 되나? 법인 차량이니까 전산으로 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어디를 지나갔다 이런 거 다 사실 잡을 수 있으니까. 주말에 특히나 그런 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장애인분들은 어차피 법인인데 장애가 있으면 먹고 살만 하신 분인 거잖아요. 좀 특히 좋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모든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보단 좀 덜 혜택을 주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먹고 사실 만한 분이시니까. 막 한 1년에 몇백억 버시는데 장애인이라고 통행료 감해주고 주차료 감해주고 뭐 주말에도 쓸 수 있게끔 하면 차별성이 없잖아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 막 하고,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내리시는, 그러니까 운전자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승객이, 뭐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장애인이면 휠체어 내리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넓은 데에서 주차해야 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뭐 주차료라든지 통행료라든지 사실 껌값이거든요. 법인한테는 비용으로 어차피 처리 다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저는 통행료 무료를 주장하는 주의지만, 노란색 번호판에서 영업하시는 분 빼고는 법인들이 돈을 번다고 하면 비용 처리되니까 좀 비싸게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용을 받아도. 마지막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인데요. 대선 득표 예측입니다. 이재명 54, 김문수 32, 이준석 8%. 이준석이 사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하지만 오늘 봤을 땐 사퇴 안 할 것 같아요. 끝까지 갈 것 같고, 완주를 해서 저는 8% 받으면 50%도 채 못 돌려받죠? 얼마를 받나? 30% 돌려받나? 하여튼 이준석을 골수로 지지하는 인원이 있고, 사실 대선 토론회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못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한 7에서 8%, 좀 적게 나오면 6% 정도 예상해요. 정말 정말 아니면 5% 정도 예상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권영국 후보님한테도 한 3에서 5% 정도 갈 것 같긴 한데, 뭐 그게 지금 김문수나 이준석 쪽에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아저씨 쪽에서도 일부 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50% 정도 봤는데, 아무래도 외국에서 투표하신 분들 보면 김문수, 이준석한테는 조금 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전 투표 3차까지 못 보신 분들이 투표를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김문수한테 주진 않고 그게 이재명 아저씨한테 갔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제 희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가 끝나신 이후에도 진짜 몸 조심하시고,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를 좀 잘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문재인처럼 대선 캠프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좀 도움을 주는, 희망을 주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길 바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좀 더 나은 풍요로운 삶을 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